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신군부에 비유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 확인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정치권 소식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심사가 진행 중인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공개가 되면서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을 절대자 그리고 신군부에 비유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직접 손으로 쓴 그 자필 탄원서인데 여기에서 논란이 됐던 주요 내용들을 몇 가지 짚어보면 그중에 하나가 지금 상황이 사법부에 의해서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이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는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 상황에 대한 선포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대통령을 절대자, 신군부에 비유했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먼저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는 이 탄원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선을 넘었죠. 금도를 넘었고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레드라인, 그러니까 금지선을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 사건의 배후에, 그러니까 이 징계의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라는 음모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지휘자가 그분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절대자가 누굽니까? 절대자는 우리가 독재자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단어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이번 사태를 법원이 용인해 준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 비상계엄 같은 신군부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의 비약은 사실은 너무 이건 선을 너무 넘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 5.18이라는 굉장히 아픈 역사의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신군부가 저지른 그 일 때문에 역사의 단죄도 받았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고 선출된 분이고 그분이 이 사건의 시작의 발단은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의혹에서 과연 그러면 증거인멸 교사가 있었냐는 윤리 판단이 문제가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한 지휘를 윤 대통령이 뒤에서 했다. 음모론이잖아요. 저는 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유가 한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재판 이후를 준비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또 지적한 게 뭐냐면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을 소환해가지고 이분들이 무죄를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는 이거 절대자의 비호를 받는 것 아니냐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어요. 재판부 갈라치기입니다. 재판부가 판결도 하기 전에 그 판결에 대한 예상을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재판부 자존심도 상하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라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의 이 사건조차도 저는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법원과 저기 소송 당사자인.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이것을 마치 국민의힘 쪽에서 흘린 것으로 생각돼 그러니까 약간 예고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거 누구나 이 민사 사건에서는 그 소송에 있었던 증거라든가 탄원서라든가 이런 거 모든 것을 채권자, 채무자 모두가 볼 수 있어요. 민사 사건에서는. 그 공개 경로에 대해서는 좀 뒤에 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음모론을 제기한 건 너무 과도했고 이거는 정말 저는 뒤돌아갈 수 있는 다리, 잔도를 불살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원서 공개로 인해서 이준석 대표와 앞으로 정치권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이제는 법원의 판결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을 넘었다. 그리고 가처분 기각 가능성 언급한 김기현 의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실명까지 언급하며 비판한 부분 역시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라는 취지의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기각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하셨는데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해석은 좀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겠다고 법원에 탄원서 내는 건데 그 탄원서 내용이 공개될 걸 전제로 해서 탄원서 쓰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탄원서 내용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긴 하지만 탄원서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기에는 조금 저는 좀 설득력이 부족한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과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가처분 신청 낸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냈던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꼭 2년 전쯤인데요. 새로 임명된 검사 신고식 때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독재라고 하는 표현을 검찰총장이 서슴없이 사용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 만약에 나중에 가서 논쟁 붙으면 또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게 써도 되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또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이른바 찍어내기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나와 똑같은 처지였는데 왜 나를 이런 처지로 내모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윤 대통령이 언급을 회피했잖아요. 네. 100일 기자회견 때. 근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마땅히 얘기할 만한 논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들로 파고 들어가는 논리의 허점을 파고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탄원서 내용을 좀 보면 지난 6월에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의 징계,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특사를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거절을 했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는 탄원서의 내용인데 물론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뭐 경찰 수사나 윤리위의 대통령의 측근들이 뭔가 개입한다.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평론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는 은유라고 하잖아요. 은유적 표현으로서의 절대자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가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면서 모 인사가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이준석 대표에게 당대표직 내려놓고 뭐 미국에 가 있어라, 어디 멀리 가 있다가 와라,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정가에서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네. 있고요. 그런 맥락상에 있는 얘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일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일단 갖게 되고요. 물론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김성환 평론가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연결을 지어보면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이 얘기를 한 게 결국에는 그 절대자가 그런 것들을 다 뭐 어찌 보면 다 좀 글쎄요, 제안을 했다 그거를 이렇게 보시는 우리 뭐 정치에서 배달 사고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뜻이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최소한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흘러나왔다고 가정한다면 윤 예. 대통령 뜻하고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예. 뭐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이준석 대표만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내용상으로 왜 심각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네. 일단 집권 여당 대표하고 뒷거래를 시도했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찰 수사를 무마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여러 가지 맥락적인 부분에서 맞닿아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서서 경찰국 만드는 것하고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을 손에다 넣어놓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대통령과 가까운 누군가든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뭐 100일이 다 돼가지고 검찰총장 후보자를 내정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그리고 그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을 최소한 그래도 윤 대통령하고 인연이 적은 사람을 임명해야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의심받지 않을 텐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임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맥락으로 또 연결하다 보면 권력을 어떻게 그러니까 통치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하고도 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바로 이 문장은 두고두고 앞으로도 회자되고 뭐 사실로 확인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논란이 될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내용 뭐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으로서 알 수 없습니다. 탄원서에 어쨌든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만 갖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또 주장이긴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이준석 대표가 이런 여론전에 굉장히 능하고 그리고 이제 사법적인 어떤 그런 법적인 지식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판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계속 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전략을 쌓았다고 보는데 녹취록이 그럼 없었을까요? 아니 저는 이준석 대표와
이건 이미 사건이 불거진 이후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러면은 녹취에 대한 얘기들은 당연히 일단 우리가 가능성을 갖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녹취록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그냥 탄원서에만 넣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종일관 이 싸움을 윤핵관 프레임으로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뒤에 절대자라는 대통령을 은유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그 앞선에서 그것을 시행하려는 윤핵관들이 있다. 결국은 내가 단칼에 거절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阴谋론의 일환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진행됐다는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뭐 이준석 대표 간단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그러면 녹취록 제출하면 되는 거죠. 뭐 근데 저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탄원서에만 기술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번 싸움은 윤 대통령과 나의 싸움인데 이 싸움을 이끌어가고 중간에서 더 확전시키거나 아니면은 이런 일들을 기술적으로 끌고 간 사람들은 윤핵관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수사 무마 혹은 뭐 수사 무마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혹은 네의 정치적 장래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장해줄게. 김성환 평론가께서 이제 뭐 그런 여의도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다고 치지만 여의도 정가라는 게 그야말로 정말 상상력의 천국이고 그다음에 근거도 없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찌라시 발 이야기도 네. 많은 거고 그래서 입증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탄원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걸 판단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거능력 채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입증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재판부가 굉장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맥락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이 싸움을 끝까지 윤핵관 프레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중간에 아주 기술적으로 기술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녹취록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보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누구나 사실 추측할 수 있는 얘기. 사실 저도 정치평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랬어요. 윤 대통령이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윤 대통령이기 예. 때문에 윤 대통령이 손을 내밀고 화해 제스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한 적이 있어요. 저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경찰 수사 무마와 그다음에 그 자리 보장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과연 했을까?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이니까. 법원에 제출하는 탄원서에 거짓 그러니까. 진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탄원서잖아요. 이게 예. 이제 뭐 증거 능력을 가진 증거가 아니라 재판부가 내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상황도 있으므로 이것까지 고려해서 판단해달라는 탄원이잖아요. 말 그대로 탄원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게 엄중한 증거라면은 저는 증거로서 채택할 수 있는 녹취는 증거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추측할 수 있는 상상력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더 불을 지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도된 프레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개 경로를 두고도 서로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탄원서를 과연 누가 언론에 유출시켰겠는가? 이준석 전 대표는 당에서 유출한 걸로 보고 있다. 셀프 공개하고 셀프 격앙되고 격양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누가 이 탄원서를 유출한 걸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가 뭐 지금 궁지에 몰려서 거짓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전제로 얘기하면 저희가 할 얘기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바로 직전 당대표였었고 그 당대표가 어찌됐든 간에 해임 절차를 밟아서 당대표직을 잃었던 상황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잖아요. 예. 근데 그랬던 사람이 아무리 공지에 몰렸다 하더라도 거짓으로 이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을까? 이걸 전제로 저희가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그걸 전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신뢰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최소한 거짓을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부터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여의도 정가 얘기 제가 했지만 예. 전혀 근거 없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건 아니라는 말씀 제가 그래요?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100% 신뢰하는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탄원서를 입수했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가 자신이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제3자가 그걸 입수해서 어떤 경로든 간에 경로를 통해서 기자들한테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준석 대표는 당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이 당을 지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사실 이준석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준석 피로감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직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이 현직 대통령하고 자신이 사실 만든 대통령일 수도 있는데 대통령하고 맞서서 굉장히 거친 언사를 사용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이전부터 계속
뭐 지적되어 왔던 것처럼 굉장히 표현도 거칠고 그리고 어찌 보면 조금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탄원서가 공개가 되면 이거는 너무 심한데 너무 도가 지나쳤네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위나 탄원서 제출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예. 아무리 윤 대통령이 믿더라도 그래도 절대자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 이거는 용납할 수 없어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의 손을 거쳐서 의도적으로 이게 유출이 됐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는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심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나 이준석 리스크로 불리는 것들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오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어떤 행위로서 탄원서를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치는 잊히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언젠간 이준석 대표 말이 더 이상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못하는 이제 언론도 흥미를 잃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황 계속 가겠어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의 어떤 그 시점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 어느 시점이 지나가고 나면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SNS에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시시콜콜하게 그 얘기가 전달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여론도 굉장히 둔감해질 거고 이준석 대표는 그 부분을 제일 두려워할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개안을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탄원서는 그런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는 일종의 전략, 이준석 대표를 좀 더 공지해 몰려고 하는 전략을 누군가가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의도를 담고 공개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럼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유출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냥 법원에만 보여지길 바라면서 썼던 걸까요? 탄원서 내는 사람이 이거 공개될 걸 전제로 해서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그 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재판부에서 이준석 대표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이 궁지에 몰렸고 부당하게 이런 처지가 됐다고 하는 점을 호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런 목적으로 탄원서를 낸 것이지 그게 재판부를 거쳐서 어딘가에 공개될 거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어떤 저는 의견이십니까? 저 생각이 정말 정반대입니까? 정반대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탄원서를 쓸 때 이게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전자 소송 그 사이트에 다 업로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은 보기는 어렵고 사건 관계인들은 다 볼 수 있어요. 증거 내용 제출한 증거물이라든가 탄원서 이거 그러니까 쓸 때 이미 제가 그랬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전 대표가 이 여의도 정치에서 10년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 굳이 저도 법률가는 아니지만 대충은 알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탄원서가 정말 재판부만 보고 상대 측에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쓰진 않았습니다. 유출될 걸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유출이라기보다는 공개가 되는 것이 전제가 된 거죠. 그래서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맥락을 아까 놓고 본다면 음모론과 배후의 윤 대통령과 그 다음에 윤핵관 프레임으로 끝까지 끌고 간 거다. 게다가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를 끌고 가서 재판부를 거는 이미 판결도 나기 전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 능멸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이제 뉘앙스를 풍긴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이제 올라갔는데 당연히 상대방 그러니까 상대방에서는 보잖아요. 보는데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걸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것을 유출 프레임으로 끌고 가겠다. 왜 유출했느냐에 대한 시각으로 끌고 가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용이죠. 탄원서 내용에 어떤 의도가 담겼느냐. 과거에 우리가 정치적 사안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사안을 바꾸려는 프레임 전환이 있는 게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예전에 초원복집 사건 때 중요한 거는 그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불법으로 선거를 운영한 건데 밖에 전달되기는 이게 누가 도청을 했느냐가 도청 의혹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어떤 SNS에 이준석 대표가 그랬대요. 작전 계획을 좀 변경해야 되겠다. 그런 글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공개가 됐으므로. 예.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탄원서 내용은 정말로 비공개가 돼가지고 재판부만 딱 보고 파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는 아니지만 최소한 사건 관계인들은 공유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게 원본이 아니고 분명히 열람용 사본이었다고 적혀져 있는 거고 뭐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것을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전혀 이거는 재판만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쓴 탄원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유출했느냐는 이 가처분 신청의 공방을 본인이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그런 전략의 일환인데
이게 그런 거죠. 이 내용이 나가면서 이준석 대표는 유출 프레임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겠지만 국민의힘은 굉장히 음모론적으로 이거는 일부러 유출했다라고 끌고 가고 싶겠지만 중요한 거는 많은 중도와 아까 지금 김성환 평론가 말씀하셨듯 국민적 피로감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 이 내용을 어떻게 중도와 보수 진영이 판단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안을 봐야지 우리가 내용을 무시하고 이걸 왜 이게 밖에 나왔느냐라고만 본다면은 저는 그 본말이 경도된 것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상황을 정리를 하면 이럴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이준석 대표가 원고라고 하면 원고 측 변호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피고 측은 국민의힘이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가처분 심리할 때도 신문할 때도 그때도 국민의힘 쪽에 갔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내 변호인이 유출했다고 하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기는 아닐 테니까. 그럼 상대편인 국민의힘 쪽에서 누군가가 유출했을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생각해 보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쓴 절대자라고 하고 이런 거 외부에 공개하면 이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불리하지 않겠어요? 예. 그럼 설사 이런 탄원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구두로 공개가 되거나 이준석 대표가 탄원서에 이런 걸 썼다던데 참 너무 심하네. 이렇게 나와도 그 정도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탄원서가 통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불리한 상황인데 불리한 사람이 왜 탄원서를 이런 식으로 내보낼까요? 언론에. 뭔가 정치적 판단이나 복잡한 정치공학적 계산이 있지 않겠느냐.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탄원서 유출 프레임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논리는 제가 볼 땐 좀 성립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탄원서 당 안팎에서 반발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 탄원서에 직접 실명이 거론된 인물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독재자가 된 것 같아요. 본인 생각으로 전부 재단하고 그러는데 우리 법률지원단 검토 보고와 내 그거에 비춰보니까 우리 절차에 하자가 없다. 기각될 걸로 믿는다. 이게 무슨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까?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 발언 듣고 오셨는데 이 밖에 다른 당내 인사들도 비판을 했습니다. 또 다른 그 실명 거론된 당사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은 정말 위험하다 이런 언급도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더 이상 나가면 코미디다. 그만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내 인사들의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앞서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어찌 보면 다 만들어진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 상황이라면 화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정치적 해법은 물 건너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되돌아갈 수 있는 그 잔도를 불살랐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 뭐 다리를 보고 물론 정치가 상상력의 그 뭐 영역이긴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0.1%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탄원서가 공개되고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마음의 속마음까지 이렇게 모든 전 국민이 아는 이상 이게 이제 뭐 설령 봉합을 한들 그게 뭐 약간의 정치적 제스처지 그게 화학적 녹아드는 봉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떠나가는 과정에서도 이준석 대표의 이런 모습들이 마치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는 그런 행위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 지선 승리 이끌었기 때문에 이제 물론 대통령에 대해서 억울함 이런 애들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은유의 영역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가지고 절대자 혹은 뭐 그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막 말하자면 비상계엄을 이제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이제 판을 깔아주는 행위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당에서 이렇게 중도의 목소리마저 떠나간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과연 나중에 보수의 어떤 본류에서 어쨌든 활동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제 상대 진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으로 넘어가지 않는 중도든 뭐든 범보수 계열에서 네. 활동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이것이 자산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런 우려가 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런 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잖아요. 가처분 네. 신청을 둘러싸고 이제 그 원고 측과 이제 피고 측이 이제 맞붙는 건데. 저는 그렇다 그러면은 최소한 가처분 신청 나올 때까지는 조금 좀 그 본인의 정치적 언사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인에게도 논리적으로도 명분이 되는 게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법원의 판단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좀 말하자면은 그 선을 넘는 그런 금도를 넘는 그런 언행들은 본인에게 좀 도움이 되지도 않고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이준석 대표의 그런
그 명분에도 저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로 예상됐던 게 좀 뒤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조금 좀 아까 작전 계획 변경 이런 얘기하지 말고 조금 더 이제는 그렇다면 좋다. 내 가처분 신청 나올 때까지 침묵을 지킬 테니까 양측이 이제는 거기에 따르도록 하자라든가 이런 식의 좀 조금 더 진일보한 이제는 좀 담대하고도 포용적 자세를 좀 보일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0.1%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게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화해 가능성 어렵다고 보십니까? 네, 쉽지는 않겠죠. 지금까지 왔는데요. 할 것 같았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진즉에 이준석 대표 만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과거 뭐 대선 기간 동안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포옹하고 화해하는 예. 장면을 그렇게 만들기를 아마 저는 보수 진영에서 많은 분들이 바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뜻은 이미 확인된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확인된 뜻에다가 자꾸 그 꺾으라고 얘기하면 윤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제가 볼 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타이밍도 그렇고요. 다 지나갔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결국 이준석 대표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지리하지만 싸우는 방식으로 가서 어느 시점에는 이준석 말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만드는 것밖에는 이준석 대표가 살아갈 방법은 없을 것이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뭐 이제 전 대표라고 하는 게 정확할 텐데요. 이준석 전 대표를 자꾸 책망하거나 탓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 이것도 또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당대표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물론 뭐 성상납 의혹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의심하는 분들은 아직도 뭐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일단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징계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당대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거기까지는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대통령하고 나누는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가 돼서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졸제 해임이 돼버렸어요. 이런 이제 전직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이렇게 다 궁지에다 몰아넣어놓고 짖든 물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당신 조용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어 보일까요?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선 주변 사람들도 많이 만류도 하고 예. 또 최근에도 그런 일들을 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꺾을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어.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윤 대통령도 화해할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도 꺾을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준석 대표 화해할 입장에서는 가능성은 없다. 나는 이미 다 궁지에 예. 몰렸고 나는 벼랑 끝으로 밀려나는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인데 내 행위에 대해서만 자꾸 알겠습니다. 왜 잘못됐다고 말하느냐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싸워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번에 탄원서 공개되고 난 다음에 또 싸움거리가 또 생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이 이준석 대표를 또 공격해요. 이준석 대표가 또 싸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예. 반복되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빨리 당을 좀 정리해서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 하는 거죠. 상처는 이준석 대표만 입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는 국민의힘이 입고 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입고 있다.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예, 겁니다. 두 평론가님 모두 이 화해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찰 조사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 일면에 또 나왔는데 지금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사법 리스크 시작됐다고 봐야 하는 거겠습니까? 뭐 사법 리스크라기보다는 이제 이 사건에 이제 공소시효가 다가오니까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거겠죠. 그런데 뭐 이제 사실 뭐 닷새밖에 남지 않은 이제 전당대회 8.28 전당대회인데 저는 이 소환 조사 이게 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더 갖고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검찰의 수사가 검경의 수사가 압박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재명 의원을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사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 쭉 진행되는 과정 놓고 보면 지금
그 권리당원 투표 비율이 8대1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주 예. 거의 이재명 의원이 8 정도고 그다음에 그 박용진 의원이 2 정도인데 그렇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것이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더 우리가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나오지. 예. 아니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제 와서 이거 수도권 마지막 남은 전대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는 저는 거의 그건 뭐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문제는 이게 이재명 의원이 이제 8.28 전대에서 설령 이제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예. 저는 이런 건 있겠죠. 8.28 전당대 이후에 이제 마지막 이제 사건 관련자로 이재명 의원은 어쨌든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는 있으니까 뭐 나중에 사법 처리 여부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 과정들이 이제 8.28 전대 이후에 뭔가 컨벤션 효과가 있거나 그 좀 맞거나 그다음에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여줘야 할 타이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지지층은 모르겠으나 중도나 이런 층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 영향이 올 거다. 그러니까 그 컨벤션 효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재명 의원은 이제부터 본격적 사법 리스크가 시작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화를 밀어붙이는 그런 좀 속도와 동력이 조금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김혜경 씨 소환 조사 받고 귀가한 후에 이재명 의원이 페이스북에 사과 입장문 내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사적인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뒤에 음식점에서 선거 카드로 사용해서 지인들 식사비 낸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이제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해명까지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이재명 의원의 해명 SNS 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셨어요? 일단 뭐 지금 선거법 위반 문제가 공소시효가 다가왔기 때문에 예. 경찰 수사가 그렇죠.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조만간 수사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김혜경 씨를 소환 조사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당대회 도중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안 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법 여부를 떠나서 정치인은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의 태도이기도 하잖아요. 어찌됐든 사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그 금액이 이제 78,000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금액과 관련 없이 선거법 위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뭔가 뒤가 찜찜한 느낌을 계속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요. 과거에 어느 정권에서도 야당 탄압 논란이 일기도 하고 정치인에 대한 뭐 부당하든 아니면은 그게 정당하든 간에 수사에 들어갔을 때의 논란은 계속 불거져 왔었어요. 그럴 때 어떤 현상들이 발생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 수사도 같이 돼요. 야당 의원 3명이면 여당 의원 2명, 야당 의원 5명이면 여당 의원 1~2명 정도는 같이 기소가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네. 왜 그러냐면요.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경찰이든 검찰이든 간에 공정하게 우리가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납득하거나 네. 설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그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김혜경 씨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김건희 여사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김혜경 씨 한 지금 전체 다 사용했던 금액이 한 180만 원 정도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배모 씨가 사용했다고 하는 게요.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마카세에서 먹었다는 거 2018년부터 한 3년 남짓 정도 되나요? 그 기간 동안 1,800만 원 한 식당에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거는 가만히 있느냐? 김은혜 홍보수석 선거법 위반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그때 재산 축소 신고한 거 투표소까지 공고를 했거든요. 그건 왜 경찰서가 가타부타 말이 없지? 이런 얘기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고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왜 아무 말도 없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결론도 안 내리고 가만히 있는데 왜 이쪽은 78,000원 찾겠다고 120회나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던가
아니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라도 그나마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당대회 과정이라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불거졌는데 아니야 이건 정치 탄압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둔감해 강성 지지층의 그냥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몰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 거기서부터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파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대선 후보였던 둘의 이 배우자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 수면 위에 오르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선 특별감찰관 지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말을 언론 인터뷰에서 내놨는데요. 그 발언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지율도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국민의힘 의원들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그 걱정 덜어드리려고 그런 감시자를 하나 세우자 이게 일종의 조언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특별감찰관이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밌죠.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밌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김용민 의원 등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은 지금 완전히 진행이 되지 않고 특검법을 발의하고 뭔가 당 지도부도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발언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참 그 야당의 지금 현재 대표잖아요. 어쨌든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런데 저런 이야기를 가볍게 이렇게 던진다는 거는 정말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어떤 속내가 아닌가. 그리고 민주당의 속내가 아닌가. 우리가 특별감찰관 해가지고 이른바 아주 그 부정과 비리의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하는 그걸 워치독, 감시견을 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놔둬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2024년 총선에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판단하는 듯 싶어요. 그게 속내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본인들 그 정권 잡은 5년 기간에 특별감찰을 전혀 안 하다가 지금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이건 국회가 청와대 대통령실이 그랬어요. 빨리 받겠다. 그러니까 추천해달라는 건데 대통령실에서 이거 뭐 공문을 보내가자 이거 공문을 먼저 그러니까 지명해달라고 공문이 안 와서 우리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뭐 제대로 된 법과 원칙 속에서 하기를 원한다면 특별감찰관 3명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명 지명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야당은 이렇게 나오죠. 여당도 뭐 그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좀 연계시켜서 하자.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 문제는 별도 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해서 이 문제가 왜 자꾸 되냐면 이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실로 오는 순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의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의 원고 있으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추론과 상상의 영역에서 이런 것들이 빌어지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렇게 우리가 그럼 국정조사를 하자로 얘기가 특검까지 나와도 반박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특별감찰관이 신설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민주당이 사실 뭐 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 뭐 특검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너무 과도한 게 지금 수사가 원래 부실할 때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가 나오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해서 빨리 나와야죠. 나온 다음에 이게 부실하고 이게 의혹이 계속된다면 국정조사 특검하자. 저는 그거 얘기가 된다고 봐요. 그러나 시작도 안 했는데 다른 큰 것을 꺼내가지고 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정치적이고 그 당략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여야가 원트랙으로 특별감찰관을 빨리 하나 보내고 북한 인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 공석이었잖아요. 그럼 빨리 해야죠. 여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빨리 조속해가지고 대통령실도 이런 데에 대한 부담을 덜어야 국정에 집중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가 이렇게 부적절한 언행, 막 재밌지 않습니까라는 식의 표현은 저는 대단히 이건 경솔하고도 부적절한 언행이었다 생각합니다. 별개로라도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일단 임명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특검법 관련해서 지지부진하면 진행을 하는 것이 그때 맞지 그렇게 않냐. 해야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같이 연계하더니 이제는 또 국가교육위원 또 추천도 같이 연계하는 그러니까 덕지덕지 뭔가 이렇게 붙여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자꾸 보이는 것 같아서. 과연 이제 대통령실에서 정말 이런 사적 채용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간
저 인테리어 문제나 다 지금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뭐 이런 거예요.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육상 선수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수영 선수도 추천하고 빙상 선수도 추천해야 우리는 추천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서 예. 트랙이 각자 다른 거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개원할 때 법사위원장 우리가 내려놓되 전제 조건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냥 내려놓는 게 맞다 이렇게 뭐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내려놓을 땐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공세를 펼쳐야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좀 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거든요. 민주당 나중에 가서 국민의힘하고 똑같이 비난받고 난 다음에 똑같이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합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일단 먼저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더 압박을 해야 국민 여론이 따라올 텐데 이런 식으로 뭐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이거 협조해라, 저거 협조해라, 저거 협조하면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국민들의 시선이 국민들이 그걸 판단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안 하겠다는 예. 뜻으로 자꾸 비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럴 필요까지가 뭐가 있겠냐. 일단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특별감찰관이 활동하게 한 다음에 민주당을 향해서 다 이런 문제 있는데 민주당도 협조해라. 이게 맞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패키지 처리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두 분 다 지적하셨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